네, 개발자에게 힘을, 데이터 전문가에게 자유를, 애저 AI에 대해서 소개하게 될 김용욱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에브리웨어 2022, 자, 벌써 또 2022년이 됐는데요.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재미난 뉴스들, 그리고 또 좋은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었고요. 지금은 헬로 AI라는 업체를 설립해서 AI와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고 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들이 좀 더 절실하고 그리고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그냥 익숙한만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나름 또 많은 시간 동안 플랫폼 기업으로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 그리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이 녹아나는 그런 서비스와 기술들이 오히려 직원일 때보다 밖에 나왔을 때 오히려 더 굉장히 편안하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뭐 이제는 AI가 너무 일반화되었죠. 그렇죠. 이제 AI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AI라는 기술을 놓고 봤을 때 시중의 엔지니어들, 개발자들을 보면 몇 단계로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먼저 개발자들을 보면 클라우드를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큰 배리어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클라우드를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서버의 사고방식이나 서비스의 레벨이 많이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를 경험해 본 개발자들이라면 얼마든지 강력한 버커의 힘으로 서비스를 키우고 그리고 더 새롭고 강력한 기술들을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의 방식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라우드까지 경험하신 분들이 또 한 번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게 바로 AI입니다. AI 기술을 작게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학습을 시켜서 혹은 이걸 어떻게 하면 강화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AI는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 도입할 건가, 이걸 얼마나 깊게 사용할 건가, 이걸 비용 대비 효과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AI 여러 가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for Health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코비드-19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AI for Health에서는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강력한 인프라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뒤에 가면 제가 하나씩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치토스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치토스죠.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키워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치토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의 바삭한 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료 준비부터 가공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들을 분석을 하고 수치화시킨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맛을 평가하고요. 이 맛이 어떤 단계에서 최적의 맛이 나올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역으로 이제는 맛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개량하는 단계까지 데이터와 AI 기술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 같으면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섹터죠. 과자와 AI는 전혀 다른 용도였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용도로 만들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과 현실 세계가 이제는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례들은 또 하나의 메타버스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제는 각각의 유니버스를 이루고 있다가 그게 하나로 연동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밀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벨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헬리콥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민수용 헬리콥터들 중에 보면 벨사가 만든 헬리콥터들이 되게 많은데 이 회사가 최근에는 드론 사업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산불에도 드론들이 많이 투입되곤 하는데요.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로 산림 지역을 이렇게 스캔하다 보면 작은 불씨라도 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드론의 용도는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이나 이런 데서도 드론의 효과는 되게 큰데요. 이 벨사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실험들을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에는 AI 기술, 딥러닝,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가상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최종 단계에서만 그렇죠. 실제로 날리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안에 AI를 탑재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가상의 지형에서 계속해서 자율주행으로 테스트를 하고 충분히 테스트되고 완성된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모델을 탑재해서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테스트는 개발 기간과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방식은 미국에서 핵 잠수함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핵 잠수함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 모양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설계 도면안을 걸어 다니게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나다니다가 머리가 부딪히지는 않는지, 정말로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둔 게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일부 영역에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이런 드론 개발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다 건너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AI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그렇죠. 당장 뭔가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보다는 당장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나 프로그램은 잘 짜는데 AI는 몰라 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를 내가 알긴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수학적인 원리나 복잡한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대충은 알아라고 하는 두 번째 그룹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아주 강화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는 이렇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쉽게 생각을 할 때는 텐서플로우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케라스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이클런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개발자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실제로 AI는 많이 커졌어요. 어떤 영역이 이렇게 점점 더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그 안에 있는 영역들은 복잡해지다가 추상화되고요. 추상화된 것들은 모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듈들이 쌓이면서 또 한 번 추상화가 되고 또 한 번 고도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AI는 바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 이게 제가 캐글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이게 AI 엔지니어들한테 필요한 스킬이라고 해요. 와우, 이런 것들을 언제 다 공부할까요? 사실 이 전체를 한 사람이 다 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충 이게 어떤 거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타트 포인트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왼쪽에 매스매틱스, 수학적인 것들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한 분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MLOps라는 단어가 보여요. MLOps는 바로 머신러닝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모델을 관리하고 배포하고 개선하는 그런 단계들을 보통 여러분들이 DevOps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MLOps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evOps 기술의 데이터와 모델을 만드는 과정들을 같이 포함시켜 있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특히 MLOps 쪽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이런 그러니까 모델 만들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말고 이런 MLOps와 같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엔지니어를 담당하는 그런 머신러닝 엔지니어들도 수요가 제법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파이썬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퍼포먼스 세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 한 장 사진만 놓고도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머신러닝을 그냥 개발자였어요. 네, 저도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냥 개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네,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는 특명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위에 상관이 인도 분이었어요. 근데 이 인도 분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어요. Hey 영욱, AI is very important for you? 라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다 AI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실현이 뭐였냐면 AI란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온통 수학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다시 공부했죠. EBS를 열어놓고 예전보다는 EBS에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뭐 함수, 방정식 이런 것들 공부하고요. 하다 보니까 뭐 미분, 적분, 편미분 이런 것들까지 갔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분명 대학교 때는 포기했던 것들인데 월급을 받으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 한다고 해서 수학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농담이었고 이 수학적인 방법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의 어떤 프레임워크나 그리고 애저 속에 있는 서비스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학적인 원리를 정말 잘 몰라도 돼요. 그 유튜브 안에 보시면 모 대학 교수님이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다 풀어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영험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끝까지 한 번에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전체 스택이 이만큼 있는데요. 이 스택을 활용하기 위한 툴은 또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데이터 앤 AI 랜드스케이프 2019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습관이 있죠. 숫자가 12 이하는 영어로 발음해 주는데 12가 넘어가면 그냥 한국어로 얘기해 주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례에 따라서 2019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면 툴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이 안에 보면 간단한 개발 소프트웨어부터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MLOps 이런 영역까지 다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2년이죠. 더 많아졌을 거란 얘기죠. 이 전체를 안다기보다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필요한 걸 골라 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전체를 다 이해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행착오를 했던 것들의 노하우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관련돼 있어서는 페이스북이나 다른데 뭐 이렇게 커뮤니티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들을 많이 나눠주게 될 겁니다. 뒤에 가면 제가 또 커뮤니티들을 소개할 테니까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저 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AI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AI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고민을 해봤고요. 중요한 건 수학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발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애저 AI라고 하면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Search, Language, Speech, Vision 이런 것들이 AI의 장르죠. 자, 비전이란 건 뭘까요? 내가 보고 있는 걸 컴퓨터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걸 구별하고 분리시켜 주는 게 컴퓨터 비전인데요. 단순히 사물을 구별하는 거,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거, 사람의 안면을 보고 감정을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스피치는 말 그대로 말하고 알아듣고 하는 것들이고요.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 쪽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서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능적으로 서치해야 되겠죠.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서치해 오는 건 그냥 쓰레기를 주워 오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용을 해서 제대로 된 걸 주워 오는 게 바로 서치입니다. 이 전체 영역들을 이제 하나하나만 보면 하나하나가 큰 영역들이에요. 이 AI를 가지고 요즘에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큰 장르들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장르들입니다. 제일 큰 장르가 보면 컴퓨터 비전 이용하는 쪽. 두 번째는 뭐 챗봇이나 혹은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드는 스피치 쪽, 그리고 자연어 처리하는 쪽, 그리고 검색 엔진 만드는 쪽, 이런 게 가장 큰 영역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하게 될 일들도 여기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 수치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영역들이 따로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할 때 이제 주로 랭귀지는 파이썬을 많이 쓸 거예요. 이 파이썬의 변화가 정말 눈부시죠. 네, 한 20년 전인가 군대에서 네, 헬리콥터 정비하다가 네, 전역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IT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뭘 공부하나 봤더니 그때 당시 그 친구가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때렸죠. 맨날 돈 안 되는 거 하고 C샵이나 해, 자바를 하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 지금 너 요즘에 뭐 하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요즘 파이썬만 해 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다시 물었죠. 넌 요즘 뭐 하니? 그때 얘기한 대로 C샵하고 자바 하고 있어 라고 하길래 또다시 뒤통수를 때렸어요. 넌 맨날 돈 안 되는 것만 하고 있고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파이썬의 시대가 됐습니다. 20년 전 파이썬은 정말 언어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파이썬에는 수많은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굳이 강요 안 해도 다 파이썬을 할 겁니다. 자, 이 파이썬을 다루기 위한 툴들도 굉장히 유명한 게 네, 파이참, 주피터,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커맨드 라인 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굉장히 선호할 겁니다. 실제로 개발자 선호도 조사에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네, 플러그인, 애드인 이런 것들만 잘 사용하시면 네, 그냥 코딩뿐만 아니라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애저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그렇죠, 서비스들을 실제로 다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툴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프레임워크에 보면은 네, 파이토치나 아니면 텐서플로우, 사이클런, 그리고 오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닉스는 약간 논외로 치고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사이클런, 그리고 또 일부는 케라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이라면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실제로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3개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애저 데이터 브릭스, 그리고 두 번째가 애저 머신러닝, 그리고 세 번째가 머신러닝 VM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 브릭스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걸 필요한 대로 네, 쿼리에서 뽑아내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하나의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애저 머신러닝에서 분석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자동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는 누가 제공해 줄까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머신러닝 VM에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면 이 파워풀 하드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는 CPU, GPU, 그리고 FPGA 이렇게 세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CPU, GPU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죠. 특히나 GPU는 요즘에 워낙 풍기라서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클라우드에서는 여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네,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만큼 얼른 사용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얼른 내리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안에 서버 구축한다고 해도 아마 본점 뽑기는 힘들 거고요. 사는 순간부터 원래 IT는 중고잖아요. 그렇죠? 바로 당근 마케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클라우드에서 얼른 쓰고 최대한 뽑아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FPGA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 할 때 굉장히 강력한 인프라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FPGA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네,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더라도 CPU보다 전력이 뭐 많게는 10분의 1까지 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전체 우리가 작업하게 될 스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주제만 하더라도 공부할 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은 네, 어쩔 수 없이 네, 머신러닝의 시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발자들은 도대체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개발자들이라고 하면 난 평생 코딩만 하고 살았어. 머신러닝은 공부도 안 했어. 수학은 손 놓은 지 오래됐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 역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손 놓고 살다가 어쩌다가 보니 이제
그런 회사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할 동안 헬렌 켈러로 통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으로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거의 한 90%는 머신러닝인 것 같고요. 한 10% 정도는 클라우드인 것 같아요. 근데 클라우드도 결국은 머신러닝을 위한 클라우드니까 네, 거의 머신러닝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텐서플로우부터 공부하고 모델 만들고 학습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도가 70% 나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80%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실제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참을 수 있지만 제 윗사람들은 그걸 참지 못하겠죠. 그래서 바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커그니티브 서비스라는 겁니다. 네, 이 커그니티브 서비스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을 갈아 넣었어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여기도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갈아 넣어서 이미 AI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파이썬 코드 몇 줄로 바로 호출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커그니티브라는 이 단어 자체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뭐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죠. 원래 뇌과학에서 많이 썼던 단어인데 요즘에 AI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 검색, 그다음에 비전, 서치, 날리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 이런 사진을 집어넣게 되면 네, 이 사진 안에 있는 요소들을 알아서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태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요소들을 찾아주는 것들, 오브젝트 디텍션도 가능하고요.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나이, 성별, 뭐 안경, 그리고 화장 여부, 그다음에 네, 그 사람의 기분, 뭐 이런 감정도 8가지 지표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서 할 건 뭐냐 하면 바로 애저 포탈에 가서 컴퓨터 비전 서비스를 생성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접속에 필요한 엔드포인트 그리고 네, 키값 이렇게 2가지만 받아서 파이썬에서 한 10줄 정도만 작성해 주시면 바로 이런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웹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웹이나 혹은 앱에서 바로 불러다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불러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컴퓨터 비전 예를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컴퓨터 비전 말고도 쓸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네, 일단은 사람이 말하는 걸 받아서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네, TTS, STT 이런 기능들도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어를 분석할 수 있는 NLP 기능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NLP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어가 잘 지원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STT, TTS, NLP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만들어서 론칭한 챗봇만 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담아 챗봇 책을 한 권 썼는데 사지 마세요. 네, 그 책을 내자마자 새 버전이 나와서 망했어요. 네, 그래서 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뒤에 가면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개발자 말고 데이터 전문가들에게는 애저가 어떤 자유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데이터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은 앞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지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론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그 단계들을 다 지나갔겠죠. 그래서 자기네들 이미 다 공부 다 해봤고요. 이미 고생 다 했고 수학에서 이미 좌절해봤고 그 단계들을 넘어 생존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아마 데이터 전문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작업이 뭘까요? 이 그림을 보면 네, 갑자기 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걸 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전체 과정을 잘 알면 알수록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제가 IT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단히 만족스럽고 그래도 내가 이 길을 잘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어떤 직업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정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IT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더 잘하면 잘할수록 네, 더 좋은 조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네, 기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AI 쪽은 더더욱 그런 편이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이 데이터 과학자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자, 제일 처음에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서 네,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 모델의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다음에 이게 잘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배포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데브옵스 기술을 같이 적용을 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겠죠.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도가 높은, 그렇죠, 에큐런시가 높은 그런 모델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 전체 과정을 할 겁니다. 전에는 이걸 각각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하나하나 전문 용어가 있죠. 삽질. 그렇죠. 삽질을 하면서 이걸 다 구축을 했어요. 자, 그런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클라우드 상에 이게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작업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냥 CPU만 쓰고 어떨 때는 좀 더 비싼 GPU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장 쉽게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 사이언스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 버추얼 머신 안에서는 필요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이렇게 풀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성해서 사용을 하기만 하면 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나 풀빌라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나는 좀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돼. 어떤 컨테이너도 구축해야 되고, 다음에 또 스케줄링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어떤 용도에 따라서 VM에 클러스터링도 해야 되고,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배포할 건지, 그리고 이 리소스를 어떻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서비스 레벨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서비스 레벨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DevOps for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줄여서 보통 MLOps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들이 있겠죠. 제일 처음에 준비 단계, 그리고 실험하는 단계, 배포하는 단계,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하고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MLOps, Azure MLOp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바로 나타날 거예요. 물론 그 자료를 본다고 해서 금방 하고 큰 깨달음이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역 자체도 되게 큰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보면 MLOps 코리아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셔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전체적인 이 사이클을 우리가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빌드하고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배포하고 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각 단계별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맨 마지막에 배포하는 단계까지 클라우드 상에서 하나의 라인업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체 과정을 팀원들이 함께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관리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표,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매트릭,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한번 맞들리면 못 빠져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못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그걸로 일을 더 잘하고, 그리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구축을 해서 한두 번 실험할 거 이렇게 해서 한 10번, 20번 실험을 해서 더 좋은 결과, 그리고 더 좋은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데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전혀 제약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방법 그대로 다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MLOps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MLOps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시죠. 한석진 부장님이 올려놓으신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게 꽤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건데 입문용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니까 하나하나 처음부터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리아 애저 유저 그룹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애저를 쓰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질문을 올린다든지 하면 누군가가 자다 말고 나와서 답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제가 30분밖에 없어서 되게 아쉽긴 한데요.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딥다이브 하다 보면 개발자로서,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좋은 계기가 이 세션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